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내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중재는요. 오늘 요새 저 경제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정치권 뉴스로 좀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2주 전에 저희가 잠시 다뤘긴 했습니다. 요 라인 사태인데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 형태로 압박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이 라인 사태 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네이버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통합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하고 공동 지분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분 관계를 설명드리면 라인과 야후가 이렇게 통합하면서 그 회사에 지분을 64.5%를 갖고 있는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A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 들고 있습니다. 딱 똑같은 거 지분은 뭐 그렇죠. 플러스 1주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에 한 52만 건에 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요. 개인정보. 그러면서 일본의 총무성에서 일종의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에 뭔가 쉽게 말해서 잘해라. 그러면서 어떤 거에 첨가되냐면 지분 관계를 재검토해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놓고 팔아라란 말은 안 했는데 그렇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그렇죠. 그러면서 일종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7월 1일까지 어떻게든 답변을 내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라인 야후 사실은 내가 다 라인 같은 경우에 내가 다 키운 회사인데 이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 근데 일본에서는 뭐 넘겨라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라인 야후 쉽게 얘기하면 라인 야후 요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저 다음 카카오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죠. 포탈하고 네. 메신저하고 합친 거니까. 그런데 라인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 그렇죠. 인구의 거의 80%가 쓰고 있으니까요. 9,600만 명이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일본은 야후를 많이 쓴다는 거죠. 검색 포탈도. 그렇죠. 대부분 야후. 라인 야후가 제일 큰 회사인데 이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프트뱅크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통합법인을 두 회사가 설립하면서 명확하게 공동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신뢰가 있었고 소프트뱅크도 사실은 우리가 공동 경영을 하자. 그리고 일본의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고 시너지를 낼 그런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 거죠. 메신저하고 포탈하고 합치는 거니까 그렇죠. 각각 주인들이 합친 거. 쉽게 말해서 그림이 나오잖아요. 메신저하고 포탈하고 합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분은 똑같아요. 50대 50. 주주 구성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영하는 건 이사회잖아요. 이사회 5명 중에서 소프트뱅크 측 인사가 3명. 그리고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 쪽은 2명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1명. 그럼 실질적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동안 네이버에서 양해를 구한 거죠.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잘 아는 시장을 그래서 일본인이 경영하게 하고 홈그라운드 이점을 주겠다는 그렇죠. 건가? 그러면서 일종의 그런 거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떤 측면에서 접근이냐면 그런 위험을 느꼈겠죠. 그런 불확실성. 그래서 일본 기업하고 같이 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다. 쉽게 말해서 일본 정부도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을 네이버가 100%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저 외국 회사인데가 돼버리는데 그렇죠. 저 소프트뱅크하고 지분도 50대 똑같아. 그렇죠. 실질적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져.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이버는 그렇죠.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이버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최근에 저는 가장 문제되는 논란이 뭐냐면 네이버 니네가 원래 잘못했다. 왜 50대 50으로 하냐. 한 주라도 더 갖고 오지. 그걸 몰랐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업하고 그게 중요성이고 향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의 네이버의 경영진은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건 사실은 소프트뱅크죠. 같이 하게 해놓기로 하고
심지어 소프트뱅크는 한국 기업들을 그렇게 투자한 다음에 그동안 잘 경영해 왔던 경험도 있거든요. 50% 없이 가져간 다음에. 하긴 네이버가 한국에서 그랬으면은 50대 50 안 했겠죠. 그렇죠. 절대 안 하죠. 네, 예,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받더라도.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소프트뱅크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소프트뱅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창업주는 제일교포 손정희 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시가총액 13위 정도 되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최대의 정보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일종의 통신 그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근데 통신회사? 근데 소프트뱅크가 또 유명한 이유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손정희 회장 분이 제일교포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VC라든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야후에도 투자했다. 예.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후, 알리바바 투자했고 일본에 아이폰을 들여온 것도 소프트뱅크가 처음이었죠. 라인도 투자를 했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미국의 일본에서 이 IT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쪽 통신과 예. 그리고 일종의 벤처 투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독보적인 일본의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행정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라는 게 우리나라도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관청에서 기업에 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권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도 관청의 행정 지도를 기업이 거부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현실상. 그렇죠. 근데 일본은 더하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관료 사회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행정 지도를 보면 앞서도 일본에서 얘기했듯이 지분 매각을 해라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정부는 뭘 원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전 두 가지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라인 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부에 하라는 소리지. 그렇죠. 대놓고는 안 하고 돌려서.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향후로 뭐 AI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메신저라든가 일종의 관련된 분야가 이제 핵심 사업으로 부각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분야가 외국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불편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일본 정부의 어떤 그 규제나 간섭을 좀 강화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 지분을 쉽게 말해서 가져와서 소프트뱅크에 넘깁니다.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말 잘 듣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일본 정부가 이런 분야의 컨트롤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뱅크는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분 사오면? 와이낫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고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게 일본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요.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 거의 2억 명이 쓰고 있어요. 동남아에 많이 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에 굉장히 그 산업이나 이게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깔아놓은 게 많죠. 그렇죠. OTA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이 뭔지를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거 있으면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팔겠다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협상의 대상이고 압박을 받는 일종의 객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할 게 없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안 팔겠다 이런 의사결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 막 아이가 맞고 있는 거죠.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지분? 이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본이 행정 주도가 아니라 뭐 행정 주도 할아버지를 해도 지분을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나 안 팔 건데 그러고 버티면 안 팔아도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향후에 사업이 좀 걱정되는 거죠. 일본에서 막 규제하고 막 그러면 이런 사업이 사실 규제 산업의 일종인데 규제도 하고 막 계속 압박을 하면 그리고 이미지도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이게 만약에 네이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일본이 막 정부가 막 규제하고 압박하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뱅크랑 50대 50이잖아요. 네. 일본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장사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건데 소프트뱅크도.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그럼 일본 정부도 부담 아닌가? 당연히 부담입니다. 이 네이버 라인 장사 안 되면 자국 1위 기업인 소프트뱅크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네. 일단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본이 어쨌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기업을 이렇게 압박하는 건 사실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TSMC가요. 일본에 막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TSMC가 짜증 날 거 아닙니까? 나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내 지분 그걸 가져가는 이용해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TSMC가 가서 야 일본에 투자하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을 국제 사회에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버티면 어쩔 건데 버티면 지분을 저 개인 의견이에요. 버티면은 일본 정부가 지분을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규제하면 같이 소프트뱅크랑 같이 안 좋아지는 건데 자기들 손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이버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네이버가 버티긴 힘들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정부가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네이버를 도와줘야죠. 알겠어요. 정부 얘기하기 전에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있는지 좀 보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분 전체를 넘기는 거. 다. 네. 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좀 받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는 전략으로 그래서 그거 받아서 네이버가 다른 전략적 투자를 하면 AI 이런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지분만 파는 거. 일본 사업에 대해서 분리해 갖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제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사업권 팔고 동남아는 확보하고 이런 식의.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나 못 팔겠다. 저희 주장이네.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전략인데요. 저희가 전략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세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를 강화해야 1번, 2번에도 유리한 위치가 간다는 거예요. 협상할 때 그렇죠. 예를 들면 버틴다. 그래 같이 망해. 이렇게 해야 그래야 비싸게 팔고. 그래야 일부 지분도 협상이 가능하지. 세 번째 카드를 배제해 놓고 접근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최적인 전략은 뭐냐면 버틴다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략을 잘 짠 거네. 네. 그죠? 일단 버틴다. 예. 그럼 지금 저 전문가들이 볼 때 이제 네이버가 주가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 이거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로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주 흥미롭고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네이버 측의 문제를 돌리고 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한국의 언론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가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했다. 왜 50 플러스 1주 갖고 오지. 왜 그렇게 했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결과론 인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지분을 전략 매각해서 잘 파는 게 최선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속내를 내놓은 순간 사실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버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저 비싼 값을 팔래도 팔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네. 저의 전략이 맞는 겁니다 지금. 자, 그죠. 아주 우월 전략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빵하면 소프트뱅크는 안 망해. 50대 50인데. 그렇죠.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협상 전략인데. 일본 국민들은 저 다나카 상은 안 불편하지. 맞습니다. 다나카고 후쿠다고 와타나베는 다 불편한 거지. 어찌됐건. 자, 그러면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 같은 이 전문가들. 정치적인 거 빼고. 정치적인 거 빼죠. 일단 정치적인 거 빼고요. 어제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강도영 과기부 2차 관께서 나오셔서 정확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의견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 지도에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게 문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행정지도의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지분 매각의 압박으로 인식되는 걸 유감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분 매각을 하는 게 유감이라는 건지 좀 해석이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판단이 전 안 섭니다. 이건 국어적 해설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발언자의 모습인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라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게 일본의 총무 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요. 심지어 이분은요 8차례 중의원회
임명된 사실 거물 정치인이란 거죠. 일본은 뭐 의원 내각제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2차관이에요. 우리도 장관이 났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아이가 막 맞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는 큰 언일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같은 애가 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그런 발언자가 나와서 해야 됩니까? 최소한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그 이상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강하게 협상에 나서고 좀 푸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이 소프트뱅크에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의로 그렇게 공동 경영을 행사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계속 좀 지켜보고요.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당론으로 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워 담긴 했지만 일단 요거 1주택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쉽게 말해서 비싼 집을 살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이 넘는 그런 1주택자도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 대상 인원은 11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각한 거죠. 이 박찬대 원내 대표인가요? 하여튼 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주택자가 투기 목적도 아닌데 내가 살고 있는데. 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그 세금 내는 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네. 네. 이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인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방향성을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방향성이라는 건 종부세 이제 폐지 쪽으로 가는 그렇죠. 방향.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민주당도 가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면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이 거대 제1야당이 되면서 반대로 방향을 튼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1주택자면 나중에는 다주택자도 없애줄 거고 우리나라 종부세 없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의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을 예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파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누구 입장인 건데. 그래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여기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면 사실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난립되고 그러니까 분분한데 중요한 게 뭐 이거예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부세에 도입한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종부세 도입 목적 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과세 형평성이에요. 조세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의 핵심은 소득에도 부과되지만 자산에도 부과돼야 돼요. 아니면 누가 세금을 냅니까? 그래서 고가주택에 사는 분들도 사실은 그에 대한 상응한 세금을 내놔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사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일종의 그런 목적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여기에만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막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막 내고 있다. 엄청나게 많아요. 종부세.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평균 종부세가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모르죠. 80만 원이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44만 원을 내는데요. 이게 저는 부담이 될까? 오히려 과세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소득에도 깎아주세요. 고소득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요 폐지한다는 거.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지금요 우리나라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 우선순위가. 근데 원내대표 처음으로 임명되고 나서 일성이 이거라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강경희님께서 이광수 대표님 엄청 애정하는 패널이에요. 항상 귀 쫑긋하며 듣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혼줄 경제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현 광순의 복독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